그럼 보세요. 재고 자산, 창고에 메모리 반도체 재고 자산이 많아져요. 그럼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오래 쌓일수록 구형 자산이 돼가지고 ASP가 떨어져요. 그럼 이게 재부상 손실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다운 사이클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최근 반도체주들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우선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마이크론의 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내일 오전 5시 30분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5시 30분에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녹화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이미 결과가 다 나오고 방향성도 이미 다 잡혀 있을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이크론이 실적이 되게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론뿐만 아니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이 메모리 대장주들 중에 실적을 발표를 하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예상치를 훨씬 더 상회할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이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로 숫자가 나왔을 때 정말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의문에 대한 경계감이 어쨌든 실적 발표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어느 정도 조금 경계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CEO가요, 지금 현재 AI 산업 자체가 성능과 전혀 무관하게 지금 가격 경쟁을 벌이는 이런 범용화 단계에 넘어왔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빅테크 기업들이 이 자본 지출을 하는 것에 비해서 정말로 이 수익 창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경계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AI 투자로 발생하고 있는 이 매출의 증가 속도보다 인프라를 더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들어가는 이 치솟는 비용이 더 훨씬 더 빠를 것이다라는 이런 지적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좋지 않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SK 하이닉스의 차세대 HBM 6세대죠. HBM4에 대한 이 양산 확대에 대해서 이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거를 우리가 되게 현실주의적으로 봤었을 때,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딱 보게 됐을 때는 그냥 기술의 공정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공정의 안정화라든지 파운드리 업체와의 어쨌든 이 스케줄을 조정하는, 파운드리 업체와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스케줄을 조정하는 흐름으로 보는 것이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에 좋지 않은 내용들과 경계 요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버리니까 피크아웃 논란이 다시 재점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되게 작은 목소리긴 해요. 그죠? 그래서 HBM에 대한 수요, 차세대 HBM에 대한 수요가 벌써 이제 줄어드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우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 핑계입니다. 어쨌든 하나의 어떤 명분으로 작용을 했다 생각합니다. 뭐냐면 단기간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싶은 차익 실현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차익 실현 욕구도 있고 또 속도 조절도 나와줘야 되니까 명분으로 조금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금리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 물론 금리가 장기간 고금리로 유지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뭐 주식시장이 좋을 수가 없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 쏠림이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는 제가 이거 이틀 전에도 이틀 전인 거 아니고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었을 때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익의 희소성이 조금 부각을 많이 받습니다. 이익의 희소성 뭐냐면, 자 보세요, 물가가 높아요, 금리가 높아요.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는 소비가 둔화가 되죠. 경기가 꺾인다고요. 자, 소비가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자, 그런데 이런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AI 쪽에다가 인프라 쪽에다가 투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분별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지하고 더 늘어나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이익은 극단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익의 희소성, 이쪽이 너무 희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자금들이 이쪽에다가 다 몰려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긴축적인 금리 정책 방향으로 갔었을 때는 오히려 반도체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이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근데 앞에서는 제가 이렇게 뭐 수급 쏠림이 나올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제 생각은 어떤 거냐면,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이제 욕을 많이 먹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이 반도체 사이클이 상반기 때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하반기로 가면은 이게 하방으로 꺾이진 않아도, 하락으로 꺾이진 않아도 이 상방으로 가고 있는 이 곡선이 어느 정도 다소 완만한 흐름으로 상승을 전환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을 예상을 해보면은 저는 솔직히 내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AI 병복 현상이 이제는 전력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도체 재고 물량이 쌓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완전히 배제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반도체 공장의 증설 속도랑요, 이 송전망이랑 발전소를 깔고 이거를 설치하는 속도랑 이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그리고 TSMC까지 모두 포함을 해가지고 최근 1, 2년 동안에 이 수십조 원의 설비 투자를 단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는요, 반도체 라인이 깔리고 그 라인에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뒤면은 이 HBM이라든지 DRAM 물량을 쏟아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쏟아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송전망은 이런 인허가 문제 때문에 정체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중대형 이제 그 가스라든지 원전 발전소 같은 경우는 건설을 하는 데만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차가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3년 뒤 정도면은 데이터 센터가 이만큼 늘어나겠네? 그럼 그것에 맞게끔 반도체 칩을 대량으로 찍어내게 되겠죠. 근데 정작 3년이 지나고 보면 어때요? 인허가 문제 때문이든 혹은 전력 부족 때문이든 이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공사가 지연이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 완공 시점이 6개월이 미뤄져요? 1년이 미뤄져요? 그러면 결국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요, 이 엔비디아 쪽에다가 반도체 칩의 인도 시점을 뒤로 밀어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 HBM에 대한 납품을 잠시 대기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재고에 쌓이게 되죠. 창고에 쌓이게 돼요. 근데 이게 6개월만 쌓여도요, 이 반도체는 이 규격 문제 때문에, 규격이 차이 때문에 결국에 이 구형 자산이 돼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HBM3E에서 HBM4로 빠르게 또 전환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생산하는 거를 바로 출하를 하지 못하면 이게 창고에 6개월만 쌓여 있어도 구형 자산이 돼버린다고요. 그럼 마진,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가 깎이게 되겠죠. 그럼 보세요. 재고 자산, 창고에 메모리 반도체 재고 자산이 많아져요. 그럼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오래 쌓일수록 구형 자산이 돼가지고 ASP가 떨어져요. 그럼 이게 재부상 손실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다운 사이클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욕을 엄청 먹을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언젠가는 와야 될 겁니다. 다만 저도 이게 뭐 당장 온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올해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올해는 상승 사이클 지속되는데 다소 완만하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내년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전력 쪽에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과거 1, 2년 동안의 AI의 병목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향후 수년간은 전력 쪽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제가 조금 더 다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엔비디아가 이 GPU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데이터 센터에다가 꽂아 넣는 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근데 미국의 그 노후화된 이 전력망을 전부 다 체인지를 하는데 그 인프라를 새로 까는 과정이 10년이 넘게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력에 대한 이 부족 현상이 이미 지금 수면 위로 들어가고 있는 뉴스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오밍주 샤이 지역에다가요, 지금 데이터 센터 70여 개가 지금 제한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와이오밍주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중에는 중단이 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보도도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때문이냐? 지금 지역 당국이 전력과 물에 대한 이 부족 현상 때문에 12개월 동안에 이걸 일시 중단을 하는 이 모라토리움을 검토한다는 내용까지 나왔어요. 실제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이 몰리고 있는 이 미국의 버지니아주 북부 쪽 있죠. 이쪽에도 지금 원래는 예비 전력이 5년 전까지만 해도 20%가 넘게 예비 전력이 있었는데 예비 전력이 지금 다 바닥이 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전력 가격이 전년 대비 75%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전력 쇼티지가 현실화가 되고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요, 자기네들의 생존을 위해서 차구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국가 전력망을 거치지 않고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자체 발전 설비를 구축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LNG가 많이 뜨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앞으로는 뭐 송배 전망, 그리고 냉각 시스템의 인프라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들 되게 앞으로 잘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과거 중동이요. 이 전체 석유 시장 점유율을 30%를 했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이거를 쥐었다 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가 또 문제가 있냐면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의 핵심 부품인 이 웨이퍼 생산량의 97%를 지금 중국에서 가져가고 있잖아요. 중국이 장악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이 공급망의 독점을 깨기 위해서 선택한 카드가 뭐예요? 천연가스랑 원전이죠. 천연가스랑 원자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미국과 실제로 손을 잡고 이 인프라 공급망에서, 대규모 인프라 공급망에서 실제 숫자를 찍어낼 수 있는 거, 실제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한국의 뭐 이제 전력, 그리고 발전은 원전을 보면 됩니다. 원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기자재. 이런 쪽을 앞으로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결론은 뭐예요? 두산에너빌리티는 결국에 또 좋아지는 시점이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럼 길게 보면 2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뭐 얼마까지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함부로 드리기에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시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시기. 이게 뭐 당장 올해 안에 갈 수 있냐? 뭐 내년까지 갈 수 있냐? 그것에 따라서 이 전망은 다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단기간으로 봤었을 때는 좀 힘들 수가 있지만 굉장히 시간을 길게 본다고 했을 때, 수년이라는 시간을 본다고 했을 때 20만 원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한 목표 주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증권사 가이던스도 뭐 15만 원, 16만 원 막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나오는 상황에서 주가가 4월, 5월 들어서 많이 밀리더니 10만 원 아래로 내려왔어요. 지금 9만 원대에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에 어떤 악재가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안 좋은 뉴스가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그 노이즈가 발생할 만한 뉴스는 없고요. 순전히 수급이에요, 수급. 수급 문제인데 지금 시장의 수급 자체가 반도체 기업 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반도체 기업도 고르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반도체 빅4들 있죠. 대형주들. 이쪽만 수급이 저쪽이 다 빨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이 많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AI 전력이 되게 급합니다. 당장 이 전력을 돌려야 하는, 데이터 센터를 돌려야 하는 이 미국의 유틸리티 기업들이 지금 뭐가 급하냐면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이 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기만 아시겠지만 상반기 때만 해도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 스팀터빈에 대한 수주가 북미 쪽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이쪽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 펼쳐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스터빈이라는 게 대형 가스터빈이 딱 한 대 팔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가스터빈은 이 고온 또 고압력의 이 환경에서 버티는 것이기 때문에, 견뎌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주요 부품을 교체를 하는 교체 주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장기 유지 보수 계약 체결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스터빈 하나 팔면은 30년 동안에 이 캐시카우도 같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대형 가스터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진짜 없습니다. 미국의 GE라든지, 뭐 일본의 미쓰비시라든지, 뭐 독일의 지멘스, 그리고 한국의 두산에너빌리티. 딱 이 네 기업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특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장기 성장 동력에 대한 핵심 엔진은 결국에는 대형 원전이나 SMR인데, 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뭐 창원의 SMR 전용 공장, 준공 이후에는 실제로 공장 가동률이 5년 동안 100% 될 거다. 요 이야기, 공장 가동률 100%가 이어질 거다라는 컨센서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체코 두쿠바니 원전에 5.6조 원 그 계약 맺은 거 있죠? 사실 이제 시작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이게 물론 지금 실적에 찍힌 숫자 대비 이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너무 고평가를 받고 있어서 손이 안 가고 더 여기서도 반토막 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이 전력 부족이라고 하는 이 시대, 앞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까지도 이 상황이 계속해서 연장될 수가 있다라고 본다면, 그 안에서 대형 원전, 그리고 SMR, 그리고 가스터빈, 이 모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 빛이 나는 시기가 또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